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전국이 겨울 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눈과 비 그리고 바람이 동반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남가주 지역에 길게 며칠 동안 복구가 되지 못했던 정전 사태는 미국에서 처음입니다. 4일 동안 전기가 돌아오지 않아 고생한 주민들이 상당수 되면서 추위에 며칠을 벌벌 떨고 이것이 최근에 대지진이 발생한 투르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거기다 지역에 따라 와이파이가 며칠 동안 불구가 되면서 이제는 인터넷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복구가 되어 정상으로 돌아가지만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 이제 이것이 끊어지면 속수무책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오늘의 토픽은 캘리포니아 Population Crisis, 대형 소매업계의 판도, 놀라운 가스 요금, 은퇴에 필요한 액수, 그리고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지난 몇 년간 특히 팬데믹 도중에 더욱 그랬는데요. 캘리포니아주를 이탈하는 숫자가 크게 증가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아도요. 지난 2021년 7월에서 22년 7월 1년 동안 21만 1000명 이상 주민이 줄어들었고 이것은 전년 2020년에 더 큰 감소에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2년을 합치면 거의 50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이 탈캘리포니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정녕 우려되는 정도일까요? 인종적인 분포나 경제적인 면, 또 정치적인 면에 어떤 여파를 가져올까요? 인구 전문가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우려되는 지역은 실제로 캘리포니아주 안의 대도시가 아니고 시골의 외딴 지역들이라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현재 캘리포니아주에는 젊은 층에 여전히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 주정부의 안정적인 모습은 우려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이민자들을 끌어들일 확률이 더 높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 변화를 이렇게 볼 때 여기에 미치는 대표적인 요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증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출생한 숫자에서 사망 숫자를 뺀 것이죠. 캘리포니아주에서 2021년 7월부터 똑같은 1년 뒤 7월 사이에 사망자보다 10만 5,686명이 더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숫자는 상당히 작은 것이어서 이 정도로 절대 캘리포니아의 미래 인구에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요소는요.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에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자 등 이곳으로 옮겨오는 총 숫자에서 떠나간 숫자를 뺀 것입니다. 이 숫자를 소위 주지사들의 경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들의 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마치 주지사에게 투표를 투표권이 아니라 오히려 발걸음으로 나타낸다는 뜻으로 Population Scientists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동안 최고를 누렸던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더 이상 이 분야에서 리더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플로리다, 텍사스, 조지아주로 몰려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저렴하고 직업 찾기도 덜 힘든 이유가 가장 앞이라고 합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난 사람이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해온 사람들보다 무려 31만 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나온 인구조사 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하원의 한 자리가 줄어들었고요. 반대로 텍사스주는 2자리가 늘어나고 플로리다주도 한 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은 숫자의 인구가 줄어든 것이 11만 3,048명이 감소한 LA 카운티였습니다. 이어서 북가주 베이에리아 지역의 산타클라라 카운티하고 알라미다 순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마치 많은 젊은 층과 교육 수준이 높은 프로페셔널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도시에서 이탈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도시 안에서는 여전히 인구가 가장 높은 곳들이고 이 지역의 인구 감소는 불과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 전역도 마찬가지이고 캘리포니아 주 내 작은 카운티 안에서 인구 감소가 크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젊은 층이 대거 이사해 나가고요. 또 그곳에 남아있는 나이가 드신 고령층이 사망하는 것이 겹쳐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가장 큰 비율로 인구가 감소한 것을 보면 이 모두 외딴 시골 지역입니다. 이 카운티들은 시에라 카운티, 레슨 카운티, 델 노르테, 플루머스, 툴룸 카운티들입니다. 이런 곳들에서는 스텝진의 부족과 또 의료시설에 가는데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고요. 문 닫은 비즈니스들이 즐비하면서 마치 버려진 느낌이 드는 타운들이 몰려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도심 지역이건 시골 지역이건 현재 캘리포니아 주를 떠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저인컴이나 중간 인컴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캘리포니아로 현재 이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로 높은 인컴에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고요. 생활비가 높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 상황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요. 모든 전문가들을 우려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율이 줄어들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매달 인컴을 벌어오는 사람 숫자는 감소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걷어들이는 세금도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고령층의 재정적 또 그리고 건강적인 지지가 위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캘리포니아 주만이 아니고 미국의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연방정부가 내놓은 것을 보면 2042년에 가서는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사망률을 앞지를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는 베이비 숫자는 이미 전국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함에도 캘리포니아 평균 연령은 전국 평균 연령보다 어립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연령은 37.6세인데 미국 전국 평균은 38.8입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민들도 나이를 먹어가지면 그래도 대부분은 40살 아래라는 뜻이죠. 이런 면으로 볼 때 이민자들이 그것을 메꿀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2021년에서 22년 동안 캘리포니아주를 떠난 주민 숫자보다 이민자 숫자가 9만여 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민 정책에서는 캘리포니아주는 새로운 이민자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팬데믹을 겪고 또 트럼프 정부 등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민 자체 성장을 둔화시켜 왔습니다. 2020년 새로운 이민자는 거의 제로였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미 연방정부는 가장 최저의 영주권 신청 애플리케이션을 프로세스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민자 숫자는 최근 들어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주에게는 너무나 긍정적인 것인데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일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주 세금에 크게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어려운 노동시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는 관점이 높습니다. 현재 카나다를 보면요. 캐나다는 이민자들이 나라 전체 노동력의 84%를 차지합니다. 작년에 미국에 이민 들어온 사람들의 많은 비율이 베이에리아와 세크라멘토 또 이곳 남가주에 정착했습니다. 그런 차원의 이민자들의 인구가 가장 줄어들고 있는 적은 시골에 정착시키는 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앞에 말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요. 이민 정책에 좀 떨어진 외곽 지역에 이민자들이 가게 하는 스페셜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 정책은 연방정부가 컨트롤하는 것이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이런 기회를 장점으로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현재 웰컴 코어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작은 시골 지역에 이민자들을 정착하는 데 스폰서를 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작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웰컴 사인으로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캘리포니아주의 인구 감소 위기는 절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 전체 성장을 내다본다면 더 많은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살 수 있게
생활비도 줄어들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미국에서 대형 소매 업계 하면 금방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죠. 아마존, 월마트, 타겟 등입니다. 이곳들은 경쟁에 살아남고 앞서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변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들은 앞뒤를 다투면서 거대한 마켓에서 최초로 새로운 것들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 업체들에게 압력을 서로 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에 하나인 아마존은 지난 2020년 스타일 스냅이라는 앱을 런칭하면서요. 이것으로 커스터머들은 아마존 앱을 이용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본인이 사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월마트는 아마존 스타일 스냅과 비슷하게 2022년에 트렌드 게러라는 이 AI를 동원한 이 툴을 런칭했습니다. 이건 역시 제품의 사진만 찍어서 이것을 찾고요. 나머지는 AI가 알아서 다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는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무엇인가 보고 아주 마음에 들면 그것을 어디서 샀느냐, 얼마 줬느냐 이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자리에서 사진만 찍어서 월마트 그 앱에 들여보내면 자세한 것을 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롭게 쇼핑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오직 아마존에서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월마트도 참여했습니다. 거기다 월마트는 쇼핑을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가능하게 해준다는 의도로 바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칠 수도 있습니다. 월마트의 텍스트 샵이라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텍스트 치는 건 물론이고요. 그것을 음성, 보이스 텍스트로 오더를 하면 월마트 웹사이트로 이것을 열 필요도 없이 이 방법으로 쇼핑이 가능합니다. 하루하루 바쁜 현대인들 수많은 스케줄에 꽉 막혀서 하루를 보냈는데요. 직장일에 집안일, 음식 준비 등 모든 것에 쇼핑이라도 간편하게 하겠다는 의지이죠. 그러면서 한층 더 간단하고 편리한 방식의 쇼핑에 주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두고 상당히 만족하는 많은 쇼핑객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하루에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맴돌 때 앱에 들어가서 그것을 로그인하고 카트에 물건을 담는 것도 하기 싫을 때가 많다고 써놓고요. 간단히 텍스트로 가능해진 쇼핑에 엄지손가락을 주고 싶다고 쓴 사람도 있습니다.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만 보아도 구매한 것 전체의 48%가 셀폰으로 이루어졌고요. 땡스기빙 온라인 세일의 55%도 역시 셀폰으로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2021년보다 더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월마트 텍스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쇼핑, 마치 아마존의 알렉사를 이용하는 방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놓은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단순히 사고 싶은 물건의 리스트만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이것을 살 수도 있고 픽업 시간을 텍스트로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존과 월마트는 쇼핑 경험을 최고로 간단하고 편리하게 이제 끌고 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면에 아마존, 월마트, 타겟 모두 온라인으로 오더하고 딜리버리나 픽업이 가능하지만 월마트와 아마존만이 사진을 찍어서 물건을 찾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겟은 앞에 말한 대로 AI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이 분야 전문가가 말을 하는데요. 사실 타겟의 많은 커스터머들은 스토어 안에 직접 들어가서 쭉 돌아보고 그 안에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도 한 잔 사 마시고 본인이 사고자 하는 물건을 사진 찍어 보는 것보다는 마음에 드는 것을 이는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물건을 직접 만져보는 것을 선호하는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 이유가 무엇이었건
타겟은 현재 AI에 뛰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타겟이 이렇게 인공지능 AI 대신 기대를 거는 것이 있는데요. 현재 커스터머들에게 딜리버리하는 능력에 집중해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타겟은 지난 2020년 미네소타에 정리정돈한다는 이 sortation 센터를 테스트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타겟이 커스터머 오더를 딜리버리하는 효율성과 스피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이런 sortation 센터는 텍사스주와 콜로라도, 조지아, 펜실베니아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타겟이 이렇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이유는 지난 2017년에 딜리버리 시스템인 쉬프트를 사들이면서 같은 날 same day 딜리버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동 중인 next day 딜리버리도 sortation 센터를 이용해서 더 증강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그동안 타겟은 대형 소매업계의 거물인 아마존과 월마트에 비해서는 다소 밀리는 규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커다란 호수 안에서 아마존과 월마트라는 존재 힘겨운 조그만 존재였죠. 그런 차원의 2017년에 무려 5억 5천만 달러라는 액수를 투자해서 매입한 이 쉬프트라는 회사에 이 거는 기대가 그래서 그만큼 큽니다. 절대 적은 액수의 투자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아마존과 월마트의 경쟁에서 실제 매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물건을 오더한 같은 날 딜리버리로 경쟁에 임하는 격이죠. 이러는 과정에 아마존이나 월마트보다 자동화는 더 뒤질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타겟은 이런 딜리버리로 승부를 건다는 얘기입니다. 타겟은 이번에 아마존과 월마트의 그로서리 서비스, 그로서리 비즈니스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월마트는 모든 매장에서 curbside 픽업이 제공되고 있고요. 아마존은 홀푸드 로케이션으로 그로서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겟에서는 그로서리를 curbside 픽업은 물론이고요. 동시에 오던 스타벅스 커피 오더도 함께 배달이 됩니다. 타겟 앱을 이용해서 그로서리를 오더하고 픽업 가는 시간을 정하죠. 그러면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팝업 오프가 나오면서 스타벅스 커피도 오더하겠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게 커피를 같이 오더하고 픽업 커브에 가면 그로서리와 커피가 같이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도 상당히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250개가 넘는 타겟 매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이것을 두고 아마존과 월마트는 이것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그들 매장 안에 온라인 서비스는 있어도 스타벅스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현재 타겟이 경쟁에 제일 앞세우는 것은 역시 앞에 말한 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딜리버리입니다. sortation 센터들과 타겟 last mile 딜리버리로 인해서 한층 더 빠르고 정확도로 딜리버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도 추가의 확장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더 빠르고 정확한 딜리버리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타겟이 강조하는 것은 커스터머가 최고 서비스만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것이죠. 앞으로 이런 대형 소매업계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지난 두어 달 가스 요금 상당히 높아졌고 우리 모두 놀라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런 건 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몇 배 더 큰 충격입니다. 중국타운에 인기 있는 식당 합우가 있는데요. 이곳에 이번 달 가스빌 액수가 얼마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믿어지지 않게 13,656달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가스 요금은 로컬 식당들 도저히 살아남기 힘들다는 아우성을 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트남 식당 이름이 487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 국수를 많이 먹어봐서 아는데 무려 16시간에서 20시간 동안 육수를 끓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번 달 가스 요금은 최악이라고 하는데 식당 주인인 트레이 딘 씨는 가스 요금 비를 열어보니까 $8,000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월에 받은 11월 달에 사용한 중국 타운 식당 가스빌 $800였는데 이것도 역시 이번 달에 받은 것은 $2,000 빌이었습니다. 가스 요금이 오른다는 뉴스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크게 몇 배 뛰어오른 가스 요금에 놀란 식당 주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천연가스 홀세일 가격이 오른 이유라는 것을 듣고는 어이가 없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식당 주인들은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전혀 설득력이 없는 최고폭 인상이라고 비난합니다. 이런 현실은 2,100만이 넘는 PG&E 남가주 커스터머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주민들이나 모든 비즈니스들은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이 중부 캘리포니아와 북과주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리안 바비큐나 중국 웍을 사용하는 경우 가스를 이용하는 스토브를 이런 비즈니스는 사용하는데요. 그동안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추가로 몇천 달러씩 경비가 올라간 것입니다. 결국 상당수 식당 주인들은 임시로 비즈니스 문을 닫은 데도 있고요. 할 수 없이 메뉴의 가격을 올리는 방법밖에 도리가 없다고 울상입니다. 이런 모든 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추가로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런가 하면 얼바인 지역에 Burnt Crumbs라는 식당이 있는데 이곳의 공동 주인인 폴 카우시도 도무지 문제는 끝날 줄 모르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죽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지 막막하다고 말을 합니다. 앞에 말한 베트남 식당 주인 딘 씨도 도저히 그냥 못 있겠다고 말을 하면서요. 시정부에 페티션을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시정부, 가스 회사들을 상대로 싸울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비즈니스 하라는 말이라고 그러면서 내 자신도 걱정스럽지만 커뮤니티 전체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베트남 식당은 원래 부모님이 식당을 1987년에 문을 열었는데 본인이 2018년에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지탱이 어렵다고 말을 하고요. 앞으로 가스 요금이 조금만 더 오른다면 봄이 돼서 한 달 정도 식당 문을 닫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추운 겨울에는 4가 잘 팔리는 기간이라 봄에 가서 기온이 올라가면 좀 슬로우 다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서든 캘리포니아 가스 컴퍼니는 이번에 가스 요금을 오른 것을 두고 그들은 사실 이익은 전혀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요. 이번 달에 나온 가스 요금은 한결 매니지할 정도여서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2월달 빌은 1월에 비해서 약 69%가 감소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직도 여전히 지난 12월에 비교하면 올라간 액수입니다. 결국 수많은 식당들 메뉴 가격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단골 손님들 발길이 떨어질까 우려도 앞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경비 인상을 하면 커스터머들에게 이어지는 것은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커스터머들도 역시 각 가정에서 받는 가스빌이 인상되었을 것을 생각하면서 미안한 마음만 앞선다는 것이죠. 그동안 메뉴 가격을 1년에 평균 25센트씩 올려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1달러에서 달러 50센트를 올려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단골 손님들이 이해해 주었으면 하고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딱 3블락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식당이 바로 앞에 말한 합우 식당입니다. 이곳은 한층 높은 가스 요금을 내는 더 큰 규모 식당인데요. 앞에 말한 대로 지난달의 가스빌이 13,656달러 25센트를 냈습니다.
하루 종일 가스로 음식을 만드는 웍에 의존하는데 완전 쇼크로 패닉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식당의 주인은 메리 리앙 씨인데요. 메리 씨는 내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비를 보고 2번 보고 확인해야 했다고 고개를 흔듭니다. 그 비를 보고 처음에는 진짜 뭐 실수가 있었나 아니면 내가 지난달에 요금을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식당 역시 1993년에 부모님이 세운 식당인데 그 이후에 가족들이 매달려 운영해온 식당입니다. 이전에는 가스 요금이 보통 한 달에 5천에서 6천 달러 정도 나왔는데 다음 달에는 내려간다고 하니 기대해 보고 있지만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가스 요금의 문제는 로스앤젤레스 문제만이 절대 아닙니다. 암해반한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의 Burnt Crums의 이 주인은 지난 12월에는 가스빌이 $700, 1월에는 $1,000, 2월에는 $1,626 빌을 열어보자마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남고 있는 상황에 끊이지 않는 시련을 이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도움을 주는 것은커녕 도저히 살아남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폴 카우 씨는 팬데믹 이전에 식당 3곳을 소유했었는데 이제는 이것 하나에 푸드 트럭 2개만 남았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전에 그가 갖고 있는 식당의 메뉴에 샌드위치가 보통 $10 선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12 50센트 또 $13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러다 도저히 샌드위치를 $20짜리는 절대 팔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샌드위치를 $20 내고 먹을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사우스코스트 플라자 근방의 테라스 바이 믹스의 가스빌은 $40 이상 오르고요. 더 남쪽으로 가서 샌juan 캐피스트라노의 브리지 식당에서는 가스 요금이 한 달 평균 $700에서 $1,800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곳 역시 메뉴 가격을 올리지 않고 마지막 단계로 생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선 절대 가격을 올리지 않고 도저히 내 단골 커스터머들에게 못할 짓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격을 올린다면 내 식당의 밸런스를 물러뜨리는 격이라고 하면서요. 이런 차원의 현재 도저히 초이스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행히 2월 그리고 3월 들어서 가스 요금 2022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최근에 블룸버그가 실시한 이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500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이 한 질문인데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은퇴를 하는데 약 $300만 에서 $500만 정도 가지고 있으면 편안한 은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어마어마한 큰 돈인데요. 이런 수치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얻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은퇴에 필요한 달러 액수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적절한 은퇴하기에 필요한 액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본인의 경비들, 저축 금액, 또 투자해 놓은 곳에서 돌아오는 리턴, 이 모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변화무쌍한 것들이 나타나고 응급 상황이나 기대하지 못했던 이런 지출 등이 늘어나면서 사실 정확한 액수는 정말 내놓기 힘듭니다. 그러나 $300만 이상 저축 금액이라는 것, 대부분 평균 미국인들에게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숫자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현재 본인이 하는 소비나 저축하는 습관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은퇴하기 위해서 얼마를 저축해야 할지 여부는 많은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는지에도 달려 있습니다. 사실 미국 안에서 생활비는 상당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뉴욕시 맨하탄에 사는 사람과 인디아나주나 위스콘신주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과의 생활비는 큰 차이가 나죠. 그리고 내는 세금도 주마다 다를 수 있고 어떤 주는 인컴택스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은퇴연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퇴해서 편안하게 살려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하기는 합니다.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질문인데 이번에 553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물어봤더니 300만에서 500만 달러 사이로 나왔습니다. 이 중에 약 3분의 1은 300만 달러 정도가 적당하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 3분의 1은 약 500만 달러는 가져야 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많은 투자자들도 작년에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은 올해 들어서 초지만 정상적인 방향으로 성장을 기대하게 만든다고 하고요. 현재 세워놓은 목표에 조금은 더 가까워질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미국인들 중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300만 달러 은퇴를 모은다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재 개인 직장에서 은퇴연금을 지지받고 있는 미국인들 이 중에 3분의 2 정도지만 절대 300만 달러 수준은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앞두고 우려의 상황인데요. 미래 경제 전망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은 대기업이 이익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올해 경기 침체 리세션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나오고 있죠. 실제로 많은 은퇴연금들, 특히 오래된 저축 금액들은 S&P 500에 있는 회사들에 투자되고 하는데 그리고 이것들은 벤치마크 인덱스의 탑 스탁들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최고 기술 주식들이 인덱스의 주를 이루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좋은 리턴을 가져다 주죠. 이 주식들 역시 2022년 고전한 후 올해 초는 상당히 좋은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는데 편안한 저축 액수를 계산하는데 어느 지역에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본인의 소비 형태와 이런 습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로서리, 유틸리티, 유흥비, 의료 비용, 가족 친지들에게 선물, 한 번씩 가는 베케이션, 또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돈, 취미 생활, 운반 비용 등등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은퇴할 나이에서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를 소비하고 얼마를 저축할지 지금 결정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은퇴할 시기가 올 때까지 그동안 많은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나이를 꽤 먹어서 이제 은퇴를 조만간 맞이할 사람이라면 앞에 말한 모든 소비 캐리고리에 얼마씩 지출하는지에 더 가까이 신중하게 집중하면서 버짓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지출이 1년 단위로 얼마씩 나가는지 그리고 은퇴한 후 매달 저축금 외에도 소셜 시큐리티 체크라든지 펜션 플랜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등등 총 얼마씩 돈이 들어오는지도 계산해서 전망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층 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앞으로 수년 동안 어떤 변칙적인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은퇴를 하고 나서 본인의 돈을 빼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이겠죠.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은퇴연금에서 한 번에 다 빼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달 정해진 액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년에 지출되는 총 액수가 들어오는 토탈 밸런스의 몇 퍼센트가 되는지를 계산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5%인지 10%인지 왜냐하면 이것에 따라서 그동안 모아놓은 은퇴 총 액수가 얼마나 빠르게 줄어들지 아이디어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떻게 투자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마켓에 따라 변동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재정 상담가와 한 번은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고 돈이 여유 있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러기 위해서는 은퇴하는데 단 한 개의 액수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조언입니다. 아무튼 누가 말해도 정확한 은퇴 액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이죠. 일단 한 가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여유 있고 편안한 은퇴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제 봄도 곧 다가오고요. 운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지도 시간이 제법 지나가는데 생각보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아이디어를 조금만 낸다면 멀리 가지 않고 집에서도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쉬운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요, 절대 비싼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집안에서 편하게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있는 빗자루 막대기라든지 백팩, 또 종이 접시 등을 이용해서 훌륭한 근력 운동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몸 전체 근력 운동에 아주 간단한 종이 접시만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은 본인의 코어를 튼튼하게 해주고 밸런스를 잡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요. 이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이라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한 후에 하는 것도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요. 한 번에 8개에서 10개까지 하고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하는 가운데 폼을 정확히 유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종이 접시가 바닥에서 잘 미끄러지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운동이 되는 것이죠. 모든 운동 중에 종이 접시를 사용하지 않는 쪽은 안정을 위하기 위해서 이런 스테이블라이징 사이드 쪽입니다. 바로 그쪽이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칼로리를 태우면서 운동이 되는 쪽이죠. 첫 번째 예를 한번 알려드리면 슬라이드 백 런지라는 것인데요. 바닥에 이렇게 서서 한쪽 발을 아래 종이 접시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양쪽 무릎을 구부리고요. 이 런지 포지션을 갖춥니다. 런지라는 것이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빼는 것이죠. 그런데 뒷발이 이 종이 접시 위에 올라 있는 것이죠. 앞발은 밸런스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 있는 다리와 복부 근육은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 코어와 밸런스를 유지하는 앞다리 힘으로 다시 앞으로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 발에 옮겨놓고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방법인데 옆으로 하는 것입니다. Slide out lateral lunge라는 것인데 앞의 방법과 비슷한데 뒤로 다리를 빼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밸런스를 잡고 있는 이 스테이블라이징 하는 다리가 운동하는 것이죠. 이럴 때 가슴을 꼿꼿이 세우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자세에서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요. 팔굽혀펴기 하는 자세로 앞으로 눕습니다. 앞에 그 자세에서 손 하나를 종이 접시 위에, 이제는 발이 아니고요. 손 하나를 종이 접시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유지하면서 종이 위에 있는 접시 위에 있는 손을 원을 그립니다. 어깨가 허락하는 한도까지 넓게 원을 그리고 원을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반복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끝나면 반대 손으로 옮겨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바로 위 포지션, 팔굽혀펴기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거기서 종이 접시를 한쪽
발에 놓는 것입니다. 손이 아니고 발에 놓고 발로 원을 그리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힘 근육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한쪽 방향을 4번 원을 그리고는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요. 집안에 있는 것들, 종이 접시 말고도 다양하게 이용해서 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백팩 있죠. 물건을 넣어서 등에 다니는 백팩에 병물을 제법 무거울 정도로 충분히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고요. 백팩을 앞쪽으로 가슴 앞으로 맵니다. 그런 자세로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를 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없을 때까지 내려가 앉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머리는 등과 같이 똑바르게 세우고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죠. 5번에서 10번까지 반복합니다. 다음은 빗자루, 긴 빗자루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브룸스틱 싱글 레그 힌지라는 것인데 똑바로 서서 빗자루 막대기를 어깨 넓이로 잡고요. 양팔을 수평하게 앞으로 듭니다.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앞으로 드는 것이죠. 그리고는 한쪽 다리를 뒤로 들고 몸을 앞으로 90도 구부립니다. 이럴 때 막대기는 그대로 따라서 어깨와 평행을 유지하죠.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서 다른 다리로 교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5번에서 10번까지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의자를 이용하는 스쿼트 방법인데요. 의자를 뒤에 두고 의자 앞을 보면서 섭니다. 그럴 때 한쪽 다리를 구부려서 뒤에 있는 의자 위에 발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다리는 앞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앞다리를 구부리면서 스쿼트를 하는 것이죠. 이때도 몸을 똑바르게 세운 채 이렇게 업 앤 다운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반대 다리로 교환하고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우리 몸 전체에 좋은 것인데요. 특히 몸 뒤쪽에 좋으면서 이 쿼드리셉이나 엉덩이 근육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물병, 워터바르를 이용한 또 다른 운동인데요. 의자에 편안하게 앉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물병을 잡고요. 하나씩 잡고 이번에는 팔을 땅 쪽으로 축 내립니다. 그리고 물병을 쥔 손을 올리는데 이번에는 바깥으로 천천히 넓게 올려서 어깨 높이까지 올립니다. 이것을 10번에서 20번 정도 반복하는 것이죠. 다음은 앞에 말한 빗자루 막대기를 이용해서 바닥에 앉습니다. 다리를 앞으로 뻗은 자세로 앉아가지고 앞으로 막대기를 어깨 높이로 잡고 몸뚱이를 이 엉덩이 포지션이 변하지 않은 범위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꼬으면서 도는 것이죠. 이렇게 돌린 다음에 그 자리에서 스탑하고 정지한 채 2초에서 3초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리고는 반대 방향으로 몸통을 돌리는 것이죠.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것이 너무 힘들 때는 이것을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집안에서 사용되는 물건들을 이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종이 접시, 백팩, 빗자루 막대기, 의자, 타올, 물병 등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더 좋게 만들고요. 근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몸통을 이용해서 앞뒤는 물론이고 좌우, 옆으로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원을 그리면서 우리 몸의 모든 근력을 운동시켜줍니다. 값비싼 멤버십을 들 필요가 없고요. 편안한 집안에서 운동하는 것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값비싼 짐에 멤버십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닌 흔히 가정집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이용해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으니 더 이상 운동을 미룰 핑계가 하나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기적인 운동은 본인이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멤버십을 들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도 절대 아니고 집안에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근력을 키우기 위해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더 나은 건강 상태를 위해서 그리고 만성 통증에서 고생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집에서 해보는 것이 정말 맞다는 생각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